XSFM입니다. I, D, W, K 선거의 결과가 육지와 달랐다는 이유로 학살을 자행할 거라면 국민에게 표는 왜 주었던 걸까요? 끝나고도 끝나지 않았던 4.3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기본교양 4.3 영원한 사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광화문 가셨습니까? 안 가셨으면 서둘러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7회 토요일 순서 4.3 영원한 사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아이엠 피터님과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 말이죠. 편집할 때 힘듭니다. 이제 윤세민하고 저하고 아이엠 피터님만 계속 앉아 있었으니까 윤세민도 잘하는데 잔인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 그쵸, 네. 물론 또 아이엠 피터님의 이게 사실상 정말로를 이제 수백 차례 자르느라 그것도 힘들었지만. 뭐, 그런 버릇은 근데 누구나 있잖아요? 잦은 사람들이 있어요. 박랭건 소장님 인전. 인전. 그것도 듣게 되실 거예요. 박랭건 소장. 인전. 그러니까 이게 인전, 이게. 예, 그동안 하면서 요 근래에 이제 최고봉은, 덕질인과 아이엠 피터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잔인한 내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요. 네. 계속 듣고 편집하는 제가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고를 들으시고,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기능 개선. 면역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면역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Artisan by John Varvatos.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기본 교양 4.3 영원한 사과. XSFM과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함께 제작한 기본교양 4.3 영원한 사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음원 제작에 협조해 주신 많은 아티스트 여러분과 제작사, 그리고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가장 감사할 분은 호스트 아이엠 피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블로그 아이엠 피터 임명도입니다. 네, 2주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입장이라는 것이 워낙 달라서 피해자, 당사자가 되는 것과 이 시사 프로그램의 청취자가 되는 것의 입장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취자의 입장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얘기 들으시느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 생각해 주시면 그걸 7년째 파고 있는 아이엠 피터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전엔 잘 몰랐는데요. 예, 육지 사람이었을 때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4.3 평화기념관은 가봤어요, 윤세민 에디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관광객은 안 가나 봐요. 학생들이나 일부 이제 노조원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민간단체 분들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은 그 코스처럼 제주에 갔으니까는 이런 데 한번 들렸다 왔다.
뭐 네. 행사 차원에서 가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보다 그 수학여행을 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메모를 남겨요. 포스트잇에.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지 깜짝 놀랐다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불과 뭐 반세기 전에 네, 그렇죠. 있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이 원고를 봐도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것을 전달해주는 컨텐츠 제작자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거는 축소하고 순화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아이언 피터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살짝 해주셨지만 뜻 없어도 좋아요. 현대사를 연구하는 이제 한국사 전공의 사학하는 공부 노동자들이라면 이걸 공부해야 돼요. 네. 논문도 쓰고요. 발표도 하고요. 해야 돼요. 근데 학계 바깥은 마치 제주도 바깥을 이야기가 잘 못 나갔듯이 못 나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대중이 만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아이언 피터님은 국리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 문제가 좀 답답하셨겠어요. 이걸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쉽게 듣도록 이야기를 이걸 어떻게 바꾸나. 근데 이야기 많이 바꾸면 상황이 왜곡되잖아요, 또.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네.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4.3 관련된 글은 줄여서 포스팅 하나에 담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10분의 1도 못 담고 왜냐면 사례나 증언 같은 경우는 제가 함부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증언 녹취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그대로 실찬이 참 너무 이 19금처럼 정말 폭력적이고 차마 읽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방송에서 하지만은 이게 방송으로 쉽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들은 뭔가 자료 영상을 보면서 들으시면 되게 이해가 빠르신데 말로만 하면은 저같이 이제 말주변에 없는 사람이 하면은 참 답답하죠. 누가 해도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본인이다. 예,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4.3이라는 말을 숫자 읽는 명사 2개예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무슨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반세기 동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4.3 사건을 가장 외부에 알려지게 된 그 순이삼촌이라는 그 책도 소설 순이 삼촌. 네, 그렇죠. 그 순이삼촌을 이제 현경 선생님이 1979년도에 소설가 현기영 작가죠. 예. 쓰신 다음에 바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다. 네. 경찰에 끌려가서 또 왜 이런 책 썼어? 너 빨갱이냐? 소설가라는 건 작가잖아요. 작가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거죠. 근데 경찰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노상방뇨도 아니고 사상 관련으로 끌려갔으면 멀쩡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 고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가락. 너의 손가락이 죄다. 그 소설을 썼던 그 손가락을 막 짓이겼고 펜을 잡은 손가락. 네, 그렇죠. 뭐 쌀이대로 막 때리고 이 형년 작가를 경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는 없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기소하려면 도대체 얘가 뭘 얘기했어? 4.3 사건이 전면에 드러나게 됐죠. 이 책 내용이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했군요. 그렇죠. 만약에 법정까지 가면은 이제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4.3 사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거짓이냐?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법정 그 공문서 기록으로 남으면서 알려질 수 있는 배경이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이 소설이 또 사람들 인식에 박히게 되고. 근 30년이 지난 후에 나왔던 소설에도 이러한 박해가 뒤따랐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이 소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제주도민들은 4.3에 어찌됐든 연루되지 않도록 굉장히 도망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생존자의 의무는 남아서 이걸 알리는 거다. 근데 그 행위조차도 할 수 없을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4.3 사건을 말하는 순간에 빨갱이가 되고 간첩이 됐거든요. 여전히. 86년에 강희철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주와 무슨 관련입니까? 강희철 씨가 네. 그러니까 1986년에 이제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옥살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북한의 고정 간첩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어디서 잡아냈냐면은 이 사람이 일본의 조총연기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건 학교잖아, 그냥. 예. 그리고 그의 큰아버지가 4.3 당시에 일본을 밀항을 했습니다. 그건 살려고 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4.3 때 한국을 떠나 일본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얘는 빨갱이고 간첩이었다는 거죠. 이게 86년이니까 근 40년째 이승만의 유지가 떠받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네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밀항을 해서 일본을 가는데 네. 어찌됐든 머리도 좀 똑똑하고 그다음에 근면하신 분들이니까 일본에서 좀 성공을 해요. 제일교포 치고는. 네. 그분들이 돈을 버니까는 못 사는 그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양복, 만년필 막 돈도 보내주고 학교 세우는데 뭐 기부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이 당시에 간첩으로 나왔던 증거품이 뭐냐면은 큰아버지가 줬던 양복과 만년필이었어요. 큰아버지가 줬는데 왜 그게 간첩이죠? 큰아버지 자체가 간첩이다. 아, 그래서? 네. 그럼 간첩한테 받은 물건이네요. 그러니까는. 그게 증거다. 그러니까는 경찰은 그냥 강희철의 아버지, 큰아버지는 4.3 때 일본을 갔기 때문에 입구로 그냥 간첩이 되는 거예요. 네. 1986년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980년이면은 4.3 사건이라고 거의 한 4, 50년이 지났는데, 네. 그때까지도 4.3과 간첩은 동일시였던 거죠. 이 이분법은 얼마나 편리하고 무섭습니까? 우리 종종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분법 쓰고 쓰다 보면 결국 나 빼고 다 죽이게 된다고. 예. 왜 말할 수 없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 제주도에는 다 친척들이에요. 친인척들이 다 엮여졌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갖고 한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간, 그 입산을 했던 사람이면은, 따져보면은 외사촌, 사돈에, 팔촌에 다 걸리는 거죠. 왜냐면은 제주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사돈에, 팔촌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연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관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도 네. 4.3 사건 전력이 가족 중에 있으면은 아니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3 때문에 사관학교를 못 가고 경찰에 들어가더라도 승진을 못 하고 심지어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해외여행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간첩의 어떤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완벽한 연좌제가 된 거죠. 제주도민들이 가장 그 마음 아팠던 것들은 이런 거죠. 자기 자식이 그 제주도에서는 대학교를 대부분 육지로 갑니다. 조금 네. 공부 열심히 하면은. 네. 근데 공부해서 이제 육지로 가요. 가는데 얘가 다 걸리는 거야. 자기 뭐 큰아버지의 뭐 할아버지가 4.3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이 선생, 교사. 그러니까 교사들을 되게 많이 하고 제주도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장 최고의 직업으로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쓰신 단어인 연루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냥 그때 제주도에 살았던 제주도민이다. 담수가 부족했길래 쌀이 적어서 먹을 게 없었고 배급권을 들고 있었던 건 서북청년단이었고 그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렸는데 간첩이 된, 그렇죠. 즉 도민이잖아요. 도민에 대한 탄압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별로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로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간첩 사건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은 예. 그 제주도에 이제 오용수, 홍성인, 오진영이라는 이 3명이 고향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오용수, 홍성인, 오진영님.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갑니다.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가서 오용수의 형 오용범을 만나요. 그러니까 형이 일본에 있으니까 만났죠. 그렇겠죠. 그래서 안 만나면 싸가지죠. 그런데 이 형이 4.3 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살던 까지 조총련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한국계니까. 예.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간첩죄로 체포가 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간첩죄 누형을 벗겨지긴 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 예, 예. 근데 평생을 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나중에 70살이 넘었을 때 어떤 녹취록을 보면은 자기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주홍글씨 밑에서 살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사람 이분들이 하다못해 산이라도 들어갔다 왔으면은 그래 나 어찌됐든 뭐 산이라도 들어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형이 일본에 살아갖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나보고 간첩이래. 저처럼 도통 모르고 상관없는 먼 데 있는 육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무책임한 소리일까요? 산에 갔으면 어때? 산에 간 거지 그게. 그러니까 4.3 사건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또 이 4.3 사건이라는 게 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세상이 계속 제주도민들한테 나한테 이런 취급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겠네요. 4.3 사건이 벌어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주도민들이 남자들은 대부분 해병대를 입대를 해요.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가장 강렬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은 여전히 빨갱이 소리를 들어요. 빨갱이 가족. 해병대까지 나와서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북한과 싸웠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병대는 전술적으로 초동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부대입니다. 거기 갔다 돌아와도 자유롭게 되진 않았다. 그리고 4.3 사건 때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이 뭐냐면은 4.3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이제 체포를 해갖고 이제 교도소에 이제 집어넣는데 네. 이분들을 제주도에 수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지로 보내요. 왜냐면 제주도에 있다가 다시 또 무장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분들이 간 사람은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 역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그 4.3 평화 그 기념관에 가면은. 네.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체포된 기록은 있는데, 끌려간 기록은 있는데, 어디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끌려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머지 가족들은 빨갱이,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어디 갔는지 알리며 찾을 수도 없었던 거고요. 찾는 순간에 사랑이 드러나죠. 그 쉬운 서북청년단의 입장을 계속 떠올려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뭐가 있어도 빨갱이를 붙이면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항전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을 일단 다 모아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네들 이제 내가 관리할게. 그래놓고선 다 죽여버리잖아요. 학살하는데 이건 사실 관리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민들은 관리가 아니라 그냥 죽인 거예요. 어떻게 잡아 죽이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행히 뭐냐면은 제주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누군가 어디로 끌려가서 어디에 묻혔다 정도는 이제 수소문하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그 유골로 이제 등장하는데 제주공항 밑에도 엄청나게 유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주공항 공사 당시에 네, 그때 발굴돼 있었고 정뜨르라고 해서 이제 서귀포 쪽에 또 비행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나오고 하여튼 제주 전역이 그러니까는 4.3 유적지이자 학살의 현장이었죠. 제주도는 특이한 게 네. 집이 있고 밭이 있잖아요. 밭 중간에 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묘가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밭 중간에 한 구석에 이렇게 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중산간 쪽에는 이게 말을 키우지 않습니까? 말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안에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묘지가 중간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끌려갔다. 어디 오른 밑에 쪽 옆쪽에 끌려갔다는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이 유골이 이게 과연 나의 가족인지 아닌지는 판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묘를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묘를 정말 많이 봐요. 아직도 제주 4.3의 유골을 발굴하지 않은 장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골 발굴단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박근혜 정부 때 다 까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다 까였다.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발굴 비용, 그 다음에 4.3을 알리는 그런 거, 박물관 추가 건립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삭감됐죠. 4.3 그 이후에도 많은 제주도민들이
짓지 않은 죄, 지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죄, 쉽게 말합시다. 없는 죄로 연좌제로 고생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역사를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짐작으로만 느끼고 있었던 것.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대충 비슷하게 후신의 후신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인 경우가 많았다. 아주 실증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사건들 몇 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소설 순이 삼춘과 억울하게 간첩죄를 뒤집었었던 강희철 씨와 명월리 간첩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제주 출신의 스카 밴드 사우스 카니발이 부른 해방의 노래입니다. 4월 7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 1947년 3.1절에 모인 제주도민들이 부르던 이 노래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0년 전 제주 독립지사들의 꿈을 이어주세요. 4월 7일 토요일 낮 12시 광화문 국립문화재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기본교양 4.3 영원한 사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명한 한국어 시사 블로거 IM 피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녹음 들어가기 전에 말과 글은 영 다른 것 같다 이러고서 혀를 내두르고 계신데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팟캐스트를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닌데. 저는 제가 출연을 하지 않고 옆에서 대본 써주고 자료 찾아주고 이런 역할만 했어요. 말 아예 안 하세요? 시사정비소에서? 저는 시사정비소 2번인가 3번인가. 그러니까요. 나오신 적 있잖아요.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너 나오지 마라 그래갖고 안 나왔어요. 사람들 잔인하네. 아니, 나오지 말라는 말만 눈에 띄신 거 아니에요? 원래 또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취재하거나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방향이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팟캐스트에 몇 번 출연했는데 네. 이게 어려운 거야. 글에는 도저히 리터러시가 안 돼요. 네. 글은 네. 딱 어느 언론이 어떤 왜곡을 했다, 오보를 했다 이런 게 딱 그렇죠. 보여주고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제가 제작하는 시사정비 팟캐스트였지만은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건 진행자의 몫이 큽니다.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건 김광진 의원 탓이다. 그쪽에 뒤집어 씌워야겠다. 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직접 따지겠습니다. IM 피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주교대 학장이요? 예, 제주교대 이제 학장이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김문규 씨인데. 김문규 교수예요? 예, 김문규 교수인데, 이게 1977년도에 이게 대규모 간접도난 사건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 제주도시 국회의원, 사업가, 교육계 인사 10여 명이 포함됐는데 당시에 이제 제주교대를 설립하고 이제 1, 2대 학장 영입했던 이 김문규 씨 이분이 뭐냐면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육자. 그 당시에도 군사정권 1기에도 나름 잘 나가던 교육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제주도에서 이 정도면은 지식인이자 제주도에서 유지급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주도의 유지들을 다 알고 있을 정도죠. 네. 학교를 설립할 정도면은. 근데 이분이 고정간첩으로 이제 체포가 돼요. 고정간첩으로. 근데 그 혐의가 뭐냐면은 이제 편의 제공과 불고지죄. 이게 뭐냐면 간첩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데 이분이 강우규라는 사람의 강우규. 예, 그분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 이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제주를 방문해서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간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서 되게 이게 대스특필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수사를 하고 재판에 가면서 다 무죄로 풀려나갔고 이분도 이제 4개월 정도의 재판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4개월 재판하고 무죄 났으면요. 증거 진짜 안 나온 건데. 확실히 안 나온 건데. 아니 그냥 초등학교 동창이 그 제주 방문해서 한번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편의를 아니 뭐 같이 하룻밤 재웠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주도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국회의원, 뭐 대학교 학장, 사업가라도 이 4.3에 연루되면 그냥 빨갱이로 간첩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연루의 조건이라는 건 제주도민인 것이었잖아요. 꾸준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초등학교 동창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네. 강호규 씨는 1977년 3월 24일에 간첩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제 언론에 신문이 났는데 제가 지금 보는 기사에 의하면은 2014년 12월 31일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네, 조심해요. 77년이면은요. 유신 체제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이잖아요. 최태민이 처음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원하여 새마음 갖기 운동 이런 거 할 텐데 새마음 봉사단. 네. 근데 그때에도 제주도민을 데려다가 용공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다. 뭐 그건 뭐 꾸준히 해오던 일입니다만 그 정부가. 제주도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1987에서 봤지만 그 6월 항쟁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선제 뭐 민주주의 얘기인데 제주도민에게 1987년 6월 항쟁은 최초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외쳤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알다시피 얘기하는 순간 빨갱이는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7년도의 6월 항쟁은 제주도민들한테 이제는 4.3 사건을 말할 수 있다는 가장 시작점이 됐고 국가가 죽였다라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처음 얘기한 공식적으로 추모 행사가 1987년 이후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 31주년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4년 동안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4.3 사건을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공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기간에 제주도민을 만나갖고 꼭 4.3 사건을 진상을 규명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진상 규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게 지금은 20년쯤 지났잖아요. 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도 널널하고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선 치렀는데 그때 이제 지금 아이엠피터님 여기 대본에 짚어주셨는데 공약이 있었어요. 4.3 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네. 호원철폐 싸움하고 불과 10년밖에 안 지난. 네. 예. 제주도민이 이 탄압을 40년째 받아오다가 그게 그나마 조금 풀어진 게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그동안 계속 선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거에 따른 선거운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4.3 사건은 한 글자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였나 보죠. 그렇죠. 왜냐면은 87년 항쟁 이후에도 노태우가 권력을 장악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도 어느 정도 해주려고 했지만 사실 확실하게 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감격의 순간이 뭐냐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 특별법에 서명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년필이 실제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네. 특별법에 서명하면서 이제 진상조사가 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고 제대로 이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이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면서 가장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제주도민한테 4.3 사건에 대한 사과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003년입니다. 사건이 있고서 54년 만이에요. 예. 예. 지금, 원고에 아이엠피터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남은 연설문 일부를 넣어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존경하는 도민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4.3 평화공원 조성, 신속한 명예회복 등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 국민과 함께,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 제주도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임을 마칠 때쯤에서 여러분의 말씀 끝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이 사과가 모든 과거의 매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를 정리해 나가는 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모든 과거의 매듭이 아니었죠. 정권이 바뀌었더니. 이 사과를 함으로써 네. 이제 공식적으로 4.3 사건에 대한 것이 이제 논의될 수 있었던, 공론화될 수 있었던 시작이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런 짓을 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충분히 진상위원회가 조사를 한 공식적인 문서로 딱 근거하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쩌면은 4.3 사건 발생 이후에 최초의 공식,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문서가 되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해서 이뤄진 진상보고서와 조사, 이 진상보고서가 첫 공식 4.3 사건 보고서와 진상조사인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학살 보고서, 그 다음에 발굴 보고서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제주도민 앞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도민들은 막 울었어요. 이제는 4.3을 말할 수 있다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4.3을 얘기를 해도 내가 잡혀가지 않고 죽지 않겠구나. 이게 나온 거죠. 이랬는데,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4.3이 다시 또 사상전쟁으로 또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극우단체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부 막 그 정치인들이 막 4.3에 대해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 보고 막 속이 막 조금 뒤집어질 뻔 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4.3을 가지고 폭동, 그 다음에 간첩, 그 다음에, 남로당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 말들을 다 붙여갖고 다시 지금 또 빨갱이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면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저희 그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번에 4.3 70주년이 이렇게 성대하게 벌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웠겠죠?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게 뭐 빨갱이다 아니다 하면서 네. 싸움만 했겠죠. 그러니까 4.3 추념식에 뭐 사실 이제 그 노래 자체도 무슨 뭐 아름다운 날은 좀 이상한, 정말 그 당시는 사람이 정말 그 제주도민이 엄청나게 그 학살당했고 죽었던 그 정말 그 아픔의 현장이거든요. 네.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저는 고의적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야, 이제 끝났어, 막. 네, 아이엠피터님 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난 4년간 4.3 수도식에서 잠들지 않은 남도를 못 부르게 했다죠. 네. 예, 누군가가 못 부르게 했다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4.3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도대체 4.3 사건이 왜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냐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되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이 빨갱이가 아니냐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뭐 결론 삼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제주 4.3 사건 인명 피해가 25,000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러니까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얼마나 사망했냐, 무려 770명 죽었어요. 10세 이하면은 무조건 이 아이들은 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학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저는 가장 크게 아팠던 댓글이 뭐냐면 빨갱이 자식은 죽어도 돼. 이 얘기가 나와요. 빨갱이 죽여도 된다는 얘기도 무서운데 빨갱이 자식은 죽어도 돼. 이걸 댓글을 달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달고 아직도 그게 불과 2년 전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4.3이 과연 화해와 평화로 귀결될 수 있는지도 저는 아직도 전 조금 의문 속에 좀 있어요. 누구랑 누가 화해를 하고 누가 평화롭다는 거냐라는 의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팟캐스트 범국민 70주년 범국민 조직위원회에서 이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계속 이제 참여하고 홍보수단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서는 되게 많이 있어요. 보고서 녹취록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4.3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매체, 언론들은 제주에 국한돼 있죠. 기성 언론사나 일부의 어떤 뭐 주간지에서도 교수들이나 어떤 보고서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손을 안 대요. 왜 안 될까라고 하면은 결국은 연루하다 보면 아직도 빨갱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레드 컴플렉스의 결과가 가장 참혹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이언 피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불에 댄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제주도민만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 여기까지입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범국민위원회에서 지금 뭘 받고 있냐면은 제주 4.3 미국 책임규명 10만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은 다 알면서 입을 왜 다물었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미군 사령관 브라운 대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화뿐. 원인엔 흥미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들 일부 사람들이 4.3을 바라보는 거죠. 4.3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 하지만 무장대가 경찰을 공격하고 군인을 공격하고 지서를 방어했잖아. 그럼 넌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원인과 배경은 전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박근혜를 탄핵을 하면서 촛불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이니까 촛불을 들은 거고, 만약에 다시 4.3 사건이 벌어졌을 때로 돌아간다면은 저희가 과연 촛불만으로 됐을까? 싸웠겠죠. 그렇죠. 이거를 대입시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횃불을 들고 죽창을 들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좌익을 옹호하거나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기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4.3 사건의 배경만큼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좀 전에 아이언 피터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거 빨갱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복잡하게 설명했을 텐데 제가 이제 나의 앞에 사자를 붙이면서 좀 지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직접 돼봐라 그 빨갱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숫자를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인명피해가 25,000에서 3만여 명이었어요. 이게 제주도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10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자가 770명이었다는 사실도 있고요. 이 숫자가 모두 빨갱이라고 믿는 건 결코 상식적이지 않죠. 영화 지슬, 현대 영화입니다. 2010년대 영화입니다. 포털에 평점 붙이는 자리에 엄청난 평점 테러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있었죠. 네, 그 흔적은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상 검증을 하려 드는 어떤 네티즌들로 가득합니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없고요. 쉬운 이분법의 유혹은 영원합니다. 식지 않아요. 네. 어느 순간 딱 끊어질 수 있다. 그랬으면 민주정부 10년 겪으면서 끊었겠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사건을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제가 이런 소리 안 떠들어도 반드시 그걸 할 거라는 걸 압니다. 네. 왜냐하면 폭리폭롯의 학살에 대한 사과를 했거든요. 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활동이 있다면, 베트남 내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있다면 아마 이제 한국은 적극 지원할 겁니다. 네. 예. 왜요? 사과는 영원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안 그럼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대신 다시 한번 폭력을 통해 굴종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이 또 집권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사과를 했다는 기록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 왜 안 하냐 그러면 또 사과한 다음에 화해와 치유 같은 말을 하면 다 족쳐버려야죠. 족치진 말고요. 아, 네, 알았어. 저 죄송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세요. 네. 그죠.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누굴 족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족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족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잊지 말고요. 예. 그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시사블로거 IM피터님께서 4시간 동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비 지원이 충분치 않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4.3 사건을 이렇게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블로그에 글은 뭐 훨씬 길게 쓰셨지만. 예. 왜냐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 1대1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제 뭐 식당에서 그러면은 알려주신 대로 서로 입장이 다른 어르신들의 네, 그렇죠. 자손들이 만나고. 네. 알겠습니다. 생지옥의 현장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서 얽혀있는 것들을 열어보기가 누구나 두렵겠죠. 이 순간에 제가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제주도에 얼마 전에 정착한 청취자분들입니다. 예. 제주도엔 볼만한 게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언피터님과는요, 이 사건이 더 진전되거나 달라지는 점들이 생긴다. 네. 라고 할 때 또다시 한 번쯤 해설을 부탁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꼭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아이언피터님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어떤가요? 지금 제주도 먼지가 많겠죠. 먼지는 많은데 네. 이 즈음에 놀러 오시면 정말 좋아요. 유채꽃이 슬슬 피죠. 네, 유채꽃 피고 개나리 피고 날씨도 되게 좋고 네. 바람 안 불고. 평화공원도 가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평화공원 정말 날씨 좋고 네. 뛰어놀기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코스 추천드립니다.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액세스몰 프레그런스 스토어 광고를 듣고 오시지요. XSFM입니다.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액세스몰 프래그런스 스토어에서.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4월은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도 인용된 후죠. 네. 이제 대선 캠페인 막 할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탄핵 인용 순간 시민들의 반응 같은 영상들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게 돼요. 아, 그래요? 저랬었지 하면서. 아. 이렇게 막 환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월드컵 응원 같은 거. 네네. 네. 부삼성님도 구속된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삼성님 이미 안에 계셨죠. 네. 작년 4월 7일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비웃곤 했죠. 그렇습니다. 9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8.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6조 2천억 원이 반도체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2분기, 3분기에서도 계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살짝 주춤했더라고요. 아이폰 10의 판매 부진이 원인이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올레드 패널의 실적이 주춤해서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기업 경영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 노트 8 많이 파는 것보다 이 아이폰 10 많이 파는 게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자세히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홍보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미래전략실 이제는 그 이름 안 쓰죠. 네. 이제 요직들이 붙어 있는 홍보실의 사람들과 삼성전자 개발실의 표정이 다른데 서로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다는 거죠. 예. A 쪽은 돈을 많이 벌든 말든 부삼성님을 꺼내야 되고 B 쪽은 부삼성님이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아서 판단합시다. 이제 뭐 9이 나왔으니까 2분기나 이후의 실적도 또 주목할 만하겠죠.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맞았다면
아이폰이 잘 팔려야죠. 예. 다음 보시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아이폰 10을 사주세요. 애국합시다. 솔직히 한국 사람이면 아이폰 응원합시다. 네. 2015년 4월 3일의 기사입니다. 네. 이 당시는 MB의 자원외교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2008년에 부채 비율 73%였던 석유공사가 2014년에는 부채 비율 221%가 됐으며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436%, 광물자원공사는 219%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김민석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깠던 거였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사실은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네. 많이 밝혀졌었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청문회에 이명박이 나오는 조건으로 자신도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했고 네. 29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대표 되신 지 2달밖에 안 된 분이 벌써 대선 후보라도 된 듯 이미지 쌓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거는 아주 옛날 얘기네요? 네, 1896년 4월 7일의 이야기입니다. 문신립독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읽어도 늘 그렇게 읽히는. 문신립독.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네. 이게 많은 의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의의는 한국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정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외국 문물에 어두운 사람이 네. 다양한 외국어를 보다가 받는 충격이죠. 띄어쓰기 없는 언어가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예. 네. 나아가 그리고 한글 사용의 정착입니다.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그리고 영문신문이었습니다. 네. 이때 한글 교정을 맡았던 분이 바로 주시경 선생님인데요. 신문 교정을 보면서 쉬운 단어 선정을 위한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 맞춤법을 정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융성하다 이런 표현은 오르다로, 쇠퇴하다 같은 표현은 내리다, 국민은 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좀 뒤에 다시 한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돌아갔어요. 네. 왜냐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게 이제 20세기 말 이런 때 넘어와서 저는 와전됐다고 보는데, 주시경 선생의 이 노력은 그냥 한글 단어만 쓰자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면 된다라는 건데, 진의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4월 7일이 신문의 날입니다. 신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정의 신문 이름입니다. 문신립독은. 네. 근데 21세기에는 안티 김대중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극우 보수 인터넷 언론의 이름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 더 있네요. 2016년 4월 6일 재작년입니다. 이게 이제 2년이나 됐습니다. 네.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수십 명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이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사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미 정우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과 치즈통행세 등의 혐의가 이미 불거진 이후였거든요. 근데 또 건물의 경비원을 폭행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게 단 7줄 5문장의 사과문이어서 오히려 논란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맹점주들은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본사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정우현 회장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불매운동만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2018년 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이 사라졌나요? 요즘은 도통 보도가 없어요. 네. 언제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어요. 이 당시에 불거졌던 시끄러웠던 업체들 있잖아요. 이곳들은 지금 그 혐의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기소는 다 됐는가. 네. 예, 궁금해요. 그런 일들도 있고, 이거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지금 사업의 변화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전부 다.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잘한다 칭찬받는 이디야 얘기가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칩시다, 일단. 그럼 다른 회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얘기 안 해주지? 일단 프랜차이즈들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보시면은 키오스크가 엄청 늘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가맹점주한테 부담인 게 그게 한 대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렇대요. 근데 키오스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의 일환이라 인테리어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싼데 되게 오랜 세월을 쓰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장사하는 특성상. 네. 그래서 인건비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4월 첫째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뉴스 아카이브 윤세민 에디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언 피터님 고생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코 먼 과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해드리죠. 1943년 만주 신경 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본군이죠? 1943년이요? 네. 해방 후에 경무부 경비과에서 일하다가 4.3 발발 직후에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전투경찰로 편성해서 제주에 내려보낸 공로를 인정받아서 49년에 경감, 50년에 총경으로 진급합니다. 56년도에 서울경찰국장을 거쳐서 58년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 60년에는 현 문체부 장관에 해당하는 공보처장을 역임하고 정계로 진입합니다. 60년부터 85년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하고 한 번 딱 안 했을 때에는 71년에 경향신문사 사장 낙하산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망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최치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장인입니다. 복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화해를 하려면 사과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더 흔해져야 될 거라는 거죠. XSFN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함께 만든 기본교양 4.3 영원한 사과였습니다. 음원 제공에 협조해주신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주 연속 감정에 복받친 분들과 방송을 했네요. 아이언 피터님요? 아이언 피터님은 이제 이 사실이 얼마나 잔혹한 사실인가를 알려야 된다는 감정에 복받쳐 계셨고, 박판규 판사요? 박판규 판사는 이 사실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사실에 감정에 복받쳐 계셨고. 그냥 속도광 아니에요? 원래 좋아. 원래 근데 자플래닛에 네. 전 직장에 대해서 쓸 때 되게 감정이 격양돼요. 자플래닛에 법원 얘기는 없어서 네, 생기면 글 썼으면 그건 박판규 변호사일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자플래닛 법원편. 네. 언성을 잘 높이는 아이언 피터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언 피터님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겠죠. 윤세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